오늘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두 사람의 대결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있었습니다. 승패를 점치기 어려웠던 이 대결의 승부가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삶까지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 누구일까요? 8.15 해방 후 남한의 해방 정국을 주도한 양대 플레이어 바로 이승만과 박헌영입니다. 물론 김구, 김규식, 여운형 다른 걸출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에 실제로 미친 파급력, 정세를 좌우한 영향력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승만과 박헌영은 남한 전국의 양대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대결은 개인 이승만, 개인 박헌영의 대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공산주의와 계획경제 대결, 그리고 좌와 우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박헌영의 대결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엎치락뒤치락 접전이었고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이 역사적 대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개인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생 8.15 해방 당시 70세, 배제학당 졸업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압도적인 스펙이죠. 100년 전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만화 주인공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20대 때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의 주역이었던 전국적인 셀럽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40대 중반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초대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명망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 후에 재헌의회, 즉 초대국회 초대의장이 됐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박헌영은 1900년생입니다. 해방 당시에 45세, 이승만과는 25년 차이입니다. 박헌영의 스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성 제1고보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중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을 보면은 상해 상과대 소속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소련 국제 레닌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 즉 남로당을 창당 주도했고 1946년 월북 후에 1948년 북한 김일성 정권이 수립될 때 초대 부수상 겸 외무상이 됐습니다. 1920년에 창간된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당시 신문들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에도 어느 정도의 유명 인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각 지역의 방문, 또 국제회의 참석 같은 동정과 발언 내용들까지 기사화돼서 실려 있습니다. 1920년부터 45년 해방 때까지 이승만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만 300건가량이 됩니다. 박헌영은 기사 건수로는 오히려 더 많은 400건가량 됩니다. 제가 이제 다 세봤습니다. 공산당 활동으로 검거되고 재판받은 기사도 많고요. 24살 때 그때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주세죽과 결혼을 할 때 결혼한다는 기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다 실렸습니다. 다음에 1925년에 조선공산당 창당을 주도했는데 여운형 같은 쟁쟁한 좌익 선배들을 제치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로 코민테른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른바 조선의 레닌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코민테른이라는 것은 소련 레닌이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만든 국제공산주의 운동 지도 단체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명성 정도는 아니지만 박헌영도 한반도의 공산주의자 원톱,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매료돼 있었던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에게 상당한 네임밸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190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대면할 일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주친 것은 8.15 해방 이후입니다. 일제로부터 수배령이 내려져서 광주 벽돌 공장에서 김성삼이라는 가명으로 살던 박헌영은 해방 나흘 뒤인 8월 19일에 상경했습니다. 곧바로 해방 직후에 유일한 전국 조직이자 사실상의 행정복격이었던 여운형의 건준을 접수해버리고 미군의 남한 진주 이틀 전인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인공 설립까지 선포하면서
해방정국 주도권을 잡았던 것은 지난 1편 영상 에피소드 1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만은 2달이 지나서 10월 16일에야 귀국을 합니다. 매끄럽지만은 않은 사이였던 미국 정부의 입국 허가 등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복간되기 전이라서 당시 발행되던 대부분의 신문이 좌익 계열이었는데 이들조차도 건국의 아버지, 우리의 최고 지도자 이런 표현으로 이승만 특집을 대대적으로 실었고 사설에서 이승만에게 하셨다 식으로 존댓말을 쓸 정도였고요. 좌파의 거물 여운형도 민족 최고의 지도자로서 잘 지도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충실히 복종할 뿐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승만 귀국 한 달 전에 박헌영이 주도하던 인공 조선인민공화국이 내각 명단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총리 허헌 공산당이죠.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김규식, 재무부장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역시 공산당, 그리고 사법부장 김병로, 문교부장 김성수. 자, 이런 식으로 본인들한테는 묻지도 않고 우리가 전조선을 대표한다 이런 선전을 하기 위해서 멋대로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승만이 주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이승만이 귀국 후에 좌익 우익을 포괄해서 10월 23일에 결성한 조직이 독촉, 독립촉성중앙협의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헌영의 인공에 맞서는 새로운 건국 준비 조직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인공 수립을 선포한 박헌영까지도 참여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승만의 권위가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죠. 11월 2일에 독촉 1차 회의가 천도교 강당에서 열려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이승만 의장이 결의문을 직접 작성했더니 공산당의 박헌영이 이 결의문이 미국을 너무 비판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했다라는 참 아이러니한 기록이 손세일의 이승만과 김구 평전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박헌영은 선거를 하더라도 조선공산당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미군정에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점 역시 1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당시 여론조사들인데요. 1945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잡지 선구가 실시한 초대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승만 431표, 김구 293표, 여운형 78표, 무응답이 176명이었습니다. 1946년 7월 동아일보가 보도한 한국여론협회 서울시민 6,671명 대상조사에서는 이승만이 28.7%, 김구 10.5%, 여운형 10%, 박헌영 1.3%였습니다. 47년 5월에 미 군정청 홍보처가 조사했을 때는 이승만 43.9%, 김구 15.2%, 박헌영 0.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대중지지에서는 이승만, 김구를 당할 수가 없지만 여운형의 건준을 접수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이승만을 인공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뒤에 자신들이 접수할 수도 있다라고 봤을 것이고 당시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대중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앞세워서 국회의 다수당이 된다면은 집권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승만은 철저하게 이론으로 무장한 반공주의자였지만은 독촉을 좌우 통합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헌영을 처음에는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고 박헌영도 이용 가치가 높은 이승만을 끝까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귀국 13일 뒤인 1945년 10월 29일 오후 4시 두 사람이 이승만이 기거하던 도남장에서 무려 4시간 회동을 합니다. 역사적 중대 회의다라고 당시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헌영의 주장은 친일파를 먼저 소탕하자, 그리고 민족 통일 전선에 기초해서 통일 민족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먼저 독립국가를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정이 아닌 우리 정부의 손으로 친일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확고한 반공주의자, 반일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패전한 일본은 이제 현존하는 위협이 아닌 반면에 소련을 등에 업은 공산주의는 우리 민족의 가장 강력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봤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재직한 모든 공직자, 수사 인력 다 청산해버리면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박헌영은 친일파 청산의 명분으로 반공 세력, 우익 다 무력화시키면 자신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국토 절반 북쪽은 소련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처음부터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의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박헌영은 11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인공주석 취임을 요청했지만 이승만은 거부했고 결국 12월 20일 역사적인 공산주의 반대 성명을 발표합니다. 일제시대에 공산주의 활동을 한 우리 동포들은 독립을 위해서 애국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동족을 팔고 이른바 인민공화국, 인공까지 만들어서 국민을 분열시켰다. 그리고 민중에게 차차 공산 세력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자 이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서 민심을 현혹시키고 있다. 인류를 망친 것은 공산당이고 우리 민족을 망치는 것도 공산당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뒤인 12월 23일에 박헌영은 세계 민주주의 전선의 분열을 책동하는 파시스트 이승만의 성명을 반박함이라는 장문의 성명을 냅니다. 폴란드에서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됐고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에서는 민중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인류를 망치는 것이 공산당이라는 게 웬 말이냐.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합작으로 곧 연립정부가 수립될 텐데 이승만이 세계 사정에 너무 무지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국을 맞은 두 사람은 신탁 통치를 놓고 격돌합니다. 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미영소 3상회의에서 한국 신탁 통치안이 발표됩니다. 이승만 등 우익은 모두 반탁,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지만 박헌영 등의 좌익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소련의 지령을 받은 후에 다음해 1월 2일에 돌연 찬탁으로 돌변을 합니다. 여기서 소련의 속내는 신탁 통치를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른바 2대1 구성의 남북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대1이라는 것은 북한의 공산정권, 그리고 남한의 좌익, 그리고 남한의 우익이 모두 참여하면 결국 2대1 세력 구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승만과 박헌영이 정면 충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석 달 뒤인 46년 4월에 일어난 역사의 대반전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해방정국을 주도하던 조선공산당, 즉 남로당이 이 사건으로 결정적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은 1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수배령이 내려진 박헌영은 관속에 은신해서 장례 행렬로 속여서 38선을 넘어서 월북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소련은 다루기 쉬운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을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낙점을 했습니다. 46년 2월에는 북한의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행정조직을 완비하고 3월에는 불과 20일 만에 자체 토지개혁을 끝내버립니다. 북한 전역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공산당 소유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약탈적인 토지개혁에 반기를 드는 농민들과 학생들의 시위는 소련군이 무차별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중요 산업들 국유화, 그리고 노동법 시행, 사법재판기관의 재편 같은 소위 민주개혁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지 만 1년도 안 돼서 완료된 이 모든 과정들을 당시 소련 군정의 최고 실권자 스티코프는 한국 인민들의 자주적 민주화 과정이었다, 이렇게 아전인수로 평가를 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쏙 빼놓고 석 달 뒤인 46년 6월에 남한에서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해서 소련군이 철수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승만의 소위 정읍 발언만 부각을 시켜서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공정한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과 김일성은 48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아예 북조선 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일될 때까지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헌법까지 반포를 하고 화폐도 찍었습니다.
사실상의 완전한 국가입니다. 형식 논리로 보면은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다음 달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식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분단 정권,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북한이고, 게다가 47년 10월 유엔의 남북한 동시선거 결의를 거부해서 분단에 이르게 한 것도 소련과 김일성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 북한 해주에 머무르고 있었던 박헌영은 2명의 상대와 싸우는 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기가 보기에는 핏덩이와 다름없는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해지고 있었고, 자신의 본거지인 남한에서는 곧 정부가 수립돼서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사면 초가가 돼버린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920년